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오늘 굉장히 강하네. 좋네. 좋아요. 항상 이 정도로 합시다. 이래 마이크 쓰는 기분이 나. 예? 이지 맥시멈이지. 이지 좋아요. 자, 오늘 격차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격차 지금 뭐 자유경제원에서 거의 뭐 한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기획과제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는 이런 용어 시리즈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 개념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풀어나갔는데, 경제학자들은 사물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재주가 있지만 대중을 설득하는 데는 재주가 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개발해낸 이 개념을 우리가 이 감성이 풍부하고 대중 설득력이 있는 이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경제 용어를 풀어나가는 이런 시리즈를 지금 1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격차에 대해서 이미 경제학들이 모여가지고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이라는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안재혁 교수가 대표 편저자로 이렇게 해서 책자가 발간됐는데요. 자, 그러면 그 후속타로 해서 예술인들이 이 격차를 그들만의 언어와 그들만의 감성으로 한번 풀어보는 세미나, 연속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첫 회입니다. 첫 회, 이 첫 번째 세미나로 발제는 숭실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남정욱 교수와 미디어워치 편집장으로 있는 이문원 편집장 두 분이 발표를 하고요. 이 발표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 발표문이 좀 엉성한 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예술가들은 또 경제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이 전문가들이 코멘트 해 주실 분을 두 분을 저희 모셨습니다. 먼저 자유경제원의 권혁철 소장 모셨고요. 두 번째로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종석 교수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 1차 이렇게 있고요. 2차는 또 10월 22일 날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남정욱 교수가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다.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조금 멍해가지고 격차라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혹은 좁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굉장히 격차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격차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경쟁에서 다시 격차가 발생하고, 또 그것이 이제 경쟁과 격차로 계속 번갈아 이어지는 것이 예술에서의 상승 효과인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 생각하지 않고 격차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통합을 하든가 맞춘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발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격차라는 것을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타파라는 그 팟캐스트 방송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들었는데,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하고 강남 3구가 아닌 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다루면서 뭐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밀란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고 이런 식으로 달아놨는데,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짝 논리를 갖다 건너뛰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원하면은 서울에서 살 권리가 있고, 서울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태어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예술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요. 귀스타프 르봉이 쓴 책에 그 자연은 평등 같은 것을 모르고, 자연은 매우 불공평하게 재능 같은 것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고등한 존재들, 격차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런 존재들이 진보를 이루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모호한 세포가
고등한 존재로 발전했고 이 고등한 존재가 지구의 표면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경쟁에 관한 얘기는 이제 빠져 있는 상태지만은 저는 이제 이 격차 자체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갖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스스로를 동정하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3페이지 썼는데 영화 G.I. 제인에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자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혹한 훈련을 받게 되는 제인이라고 하는 이 시범 케이스 여자 앞에서 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 네가 여자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물의 세계에서 네가 암컷이니까라고 해가지고 네가 뭔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좀 극단적인 논리긴 합니다만은 스스로를 자꾸 동정하고 내가 동정받아야 할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격차가 불공평하고 이런 것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해소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격차라는 것을 이 예술이 아니고 다른 방에서 보자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총체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과정이 올라가야 되는데 격차를 좁힌다는 얘기 결국은 밑에 있는 존재를 끌어올리지 않게 되면은 위에 것을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이제 이 크메르 루즈 얘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을 교화시켜가지고 농민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벌여가지고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측면에서 좀 봤고요. 그다음 제가 좀 무리하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비교 위로 갖다가 도전했다가 이제 잠시 후에 권혁철 소장님으로부터 다소의 그 타격을 받을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처음에 요약본을 제출하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빼고 제출할까 하다가 검증 받아가지고 차라리 혼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배우자 하는 생각으로 이런 갸륵한 심정으로 그대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우위라는 것이 예술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데 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썼는데 소사님은 그것의 이제 논리의 허점을 갖다가 발표를 갖다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은 잘하는 것을 하자,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5페이지에 보면요. 5페이지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썼다고 한다면은 이 격차하고 차이를 갖다가 조금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차이에 따른 어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국 대중음악에서의 그 코러스를 하고 있는 이 4명의 디바들. 그러니까 디바라는 표현은 프리마돈나급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디바라는 것은 알려진 앨범 타이틀에 이름은 들어가 있으나 얼굴은 나오지 않는 디바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명의 가수들이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심지어는 메인 보컬을 하고 있는 가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보컬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외모 자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탤런트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타가 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그러나 굉장히 빼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것을 갖다가 나를 갖다 어떻게든지 앞에 내세워보겠다고 해가지고 이 코러스 같은 것을 안 하고 계속 자기의 음반만을 고집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그 굉장히 좋은 노래들, 좋은 음반들의 그 풍성한 뒤에 그 사운드의 이런 것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과 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느 하나는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이라는 것 역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노력해도 절대 안 되고 운이 없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요것을 이해하게 되면 차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를 갖다가 어울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빈약한 부분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미녀는 괴로워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덕목은 그겁니다.
그래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소리를 갖다가 하지 않고 고칠 수 있을 때 고쳐라라고 하고 있는 아주 명료한 결론을 내고 있는 한국 최초의 성형 예찬 영화인데 여기 이제 김하중이 그 뚱뚱한 코러스로 나오면 또 가창력은 엄청나지만은 가수가 되기에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창력이 좋아야 되고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귀, 그 다음에 곡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하고 떠올릴 수 있는 어레인지 능력, 그 다음에 외모 자본인데 이 순서를 매기자면 일단 가창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외모 자본, 좋은 귀, 곡의 어레인지 능력인데 뒤에 것은 이제 어레인지라든가 뭐 좋은 귀 같은 거는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있지만은 가창력과 외모 자본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스타덤에 오른다는 것은 결국 엄청난 그 보컬이나 아니면은 외모 같은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 강하나라고 하는 이 김하중이 연기한 이 뚱뚱한 코러스가 자신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살을 덜어냄으로써 이 외모 자본에 합류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연 괴로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격차는 당연한 것이며 격차도 나름의 효용이 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시도는 부질없다 이렇게 하는데 마침 제가 여기 옆에 앉아 계실 줄 모르고 신중섭 선생님의 그 글을 인용을 갖다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격차 해소의 당위성을 말하고 인간은 비교하고 시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이 작동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의 시샘을 자극해서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근데 이 논리가 안고 있는 난점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해지기 전에는 시샘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샘이 없는 세상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그 지식인들을 교화시켜서 농민을 만들겠다고 하는 크메르 루제 발상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굉장히 폭력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나 시기심, 부러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격차의 부작용은 정치나 경제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굉장히 와닿는 문장이어서 통째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라는 것은 이 세미나 할 때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옹호하다 보니까 저도 참 구차스러워지는데 격차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는 격차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면 앞으로 살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걸 갖다가 자꾸만 부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예술에서의 격차라는 것은 당연하고 해소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예술에서는 이 격차를 갖다 줄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가 다양한 그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은 다행히도 어느 한 군데만 다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취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취향이 존재하는 또 다른 시장에서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술가로서 생존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격차를 갖다가 좁혀가지고 1등에 가깝게 2등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술적인 성취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술에서는 오로지 제일 그 우수한 그런 사람 예술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쪽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봤는데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라든가 집단과 집단 사이 격차 그 자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의구심 품는 사람은 아마 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도 그냥 떼쓰기로 보이고 진짜 문제라고 여길 사람 많지가 않죠. 격차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한탄스럽기는 할 망정 누군가 원망할 일은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적 차원에서 격차 문제는 이제 방향을 좀 다른 곳으로 틀어냅니다. 격차는 애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맞긴 한데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제도적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대체 왜 문제인지도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두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떤 평등의 기치를 담고 있는 사회사상 바탕을 해서는 그런 식 도그마가 계속 넘실댑니다. 근데 이런 각종 산업 분야 중에서 그런 도그마가 곧 격차의 문제가 가장 미미하게 지고 있던 게 사실은 대중문화 산업 분야입니다.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위아래가 잘 뒤집어지는 구조라는 거를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 벼락스타라는 게 너무 쉽게 나오는 얘기고 벼락기업, 뭐 벼락 콘텐츠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차의 문제, 뭐 뒤집어질 수 없고 이게 뭐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워진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여전히 격차 문제를 얘기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것도 어찌됐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산업구조 안으로 들어서 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과 어려운 중소기업 사이 격차가 생겨서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거의 봉건적인 구도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거를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중문화 산업에서 지금 아이돌 산업이 좀 중심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지금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세 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더 잘합니다. SM, JYP,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그래서 대중음악 산업의 어떤 쏠림 현상에 대해서 비판 나올 때마다 이 3개사 늘 도마에 오릅니다. 음악 평론가들 지금 뭐 3대 메이저의 자본과 네트워크 탓에 군소기획사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겼다. 거기다가 뭐 장르적 계급성도 막 덧붙입니다. 아이돌 산업이 음악 시장 파일을 모두 가져가는 통에 인디씬은 거지 신세다. 자본시장에 짓눌려 음악 시장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기사들 진짜로 막 저번 주에도 나오고 이번 주에도 아마 나왔겠죠. 근데 알고 쓰는 건 잘 모르겠는 게 SM, JYP, YG라는 3강 구도 자체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규범면에서는 YG, SM, FNC, 키스트, JYP 순서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이들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 당시 10년 전의 구도가 SM, JYP, YG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삼성, 현대 하듯이 여기도 똑같으려니 10년 전자로 그대로 쓰고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격차를 극복할 수 없는 있는 길이 막혔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장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들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과 관계 있었던 건 로인 엔터테인먼트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애초 대기업 발 회사가 아닙니다. 처음에 서울음반이었죠. 그 전엔 시사 영어사였습니다. 예, 영어 테이프 팔던 사람들이 음악 해가지고 돈 번 기업인데 2005년에 SK텔레콤에서 회사 주식 60% 매입해서 대주주 됐는데 그나마 2013년에 SK그룹에서 제외됐습니다. 스타인베스트 홀딩스 리미티드에 매각됐죠. 지금 사실상 대기업의 손길이 뻗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변혁이 이루어졌을까? 단순합니다. 어떤 시장의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회사들부터 빨리 올라온 거죠. SM도 90년대 후반부터 벌써 일본 ABEX하고 유대를 탄탄히 쌓아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가장 먼저 안착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은 진출한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뭔가 성과를 얻는다기보다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그런 홍보 자료를 통해서 국내에서 돈 벌자고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뒤처졌죠. 지금은 뭐 6위권, 7위권으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80년대까지 레코드사 중심으로 구성됐던 기획사 흐름에서 완전히 탈피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 수장들, 대부분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지만은 거의 다 70년대생입니다. 예, 벤처 기업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70년대생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해가지고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야지 이걸 다시 재벌 기획사들의 음모라고 하면은 이분은 3강 구도니 5강 구도니 하는 카리테라는 게 이미 부서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산업에서 격차란 거 그냥 지금 순서일 뿐이고 그 구도가 5년 이상 지속된 일 자체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왜 여기에 끼어들지 않았냐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리미엄 요소들이 많이 여기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배급, 유통, 네트워크 이런 영역으로 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위를 차지해내는 건데, 근데 대중문화 산업은 근본적으로 콘텐츠 그 자체만이 빛을 발하고 그 동력인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대중음악 산업도 방송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권력하고 같이 가려다 보니까 뭔가 좀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미 미디어 자체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슨 뭐 직직 동영상으로 뜬 아이돌 그룹까지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미 방송의 영역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힘이 미력해질 수밖에 없는 분야에는 사실은 도박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안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악 산업, 거기서 중심이 되고 있는 아이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격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대기업이라는 거는 뭐 꼽으려도 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단순하게 납니다. 메이저와 인디씬 간 격차입니다. 이건 하는 음악의 장르가 다른데, 대한민국에서 락 음악이 뭐 발전 못하는 이유, 듣기 싫어서 그렇죠. 그냥 왜 댄스 음악만 있는가? 댄스 음악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자꾸 뭐 구조의 문제, 규모의 문제로 자꾸 해석하는데, 서울신문 기사 얼마 전에 나온 거였죠?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록 음악이 정제 국내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음원 차트나 방송사 음악 방송이 아이돌과 대형 기획사 음악 일색인데다 뭐 그걸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마다 축소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건데, 말씀드렸듯이 방송사에서 아무리 틀어봤자 음악 성능 잘 안 풀립니다. 지금 KBS 뮤직뱅크 비롯해가지고 방송 3사에서 나오고 있는 가요 프로그램들 지금 시청률이 3%가 안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 페이지 하자고 하던 거 해외 한류 팬들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못 나간다고 인디 음악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식 반응이야말로 이제 어색해지는 게 한국 대중음악계 상황입니다. 인디씬이 지금까지 부진에 부진 거듭했던 거, 인디씬 자체가 산업화 구도를 밟지는 않았죠. 그냥 소규모 공연 중심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크죠. 근데 최근 또 변하고 있습니다. 파스텔 뮤직, 국내 인디 음악씬 거의 터줏대감이죠. 이흥민 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디씬 규모 많이 커졌다. 옛날에는 SM, JYP, YG 중심 메이저 기획사가 인디씬 경계가 뚜렷했다면 지금 많이 허물어졌다. 그러면서 인디씬 역량이 더 커진다면 대등한 양성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였다는 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커지고 있고 지난 세월에 좀 잘못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정치권이라든가 평론가라든가 뭐 미디어 같은 데서 자꾸만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인디씬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장기하 같은 그런 인디와 메이저 중간선상에 있는 뮤지션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이돌 산업하고 연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있는 FX라는 팀의 페퍼톤스가 음악 제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아이돌 산업하고 연대가 되면서 오히려 좀 시너지가 나는 것도 많죠. 이미 지금 뭐 문제를 계속 일으키던 때를 지나가 실질적인 자구책을 찾아내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은 장르에도 격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안 되는 장르가 있는 거고, 또 계속 안 되는 장르는 나름대로 또 소규모 시장을 찾아가지고서 산업화해서 딱 최적화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격차가 있다면 이런 떼쓰기 심리와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려는 그 심리, 그 사이의 격차가 있었던 거지 다른 게 아니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다른 여타 대중문화 장르도 아이돌 산업 현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대기업 소유 극장 체인이 여타 회사 영화들 다 짓밟아가지고서 작은 영화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극장 체인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신생 영화 기획사죠. NEW. 배급 수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 게, 아니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서 배급사하고 뭐 극장하고 기획사하고 뭐 제작사하고 같이 있는 영화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안 되는 영화 계속 자기 극장에 걸어놓고 있으면은 극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극장이 망해가니까 극장들이 처음엔 한 2006년 이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자기 영화들 일부를 좀 많이 오랫동안 틀어놓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장 측이 이제 반란을 계속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CGV계로서 롯데걸도 트기 시작하고 모두 안 그러면 극장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착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배급망을 가지고 있는 수직계열화 체인이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극장 하나 안 갖고 있는 NEW가 배급수익 1위 차지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펴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저예산 독립영화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보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볼만한 영화들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형 기획사, 대형 영화사라는 것들이 인디 영화 망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벌자고 하는 사람들이죠. 될 것 같은 인디 영화들 당연히 뽑아 올립니다. 뽑아 올려가지고 지금 올해 초에도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말고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 400만 나왔죠. 결국은 대기업 체인망에서 받아들여서 원앙 소리도 비슷한 거였죠. 300만 나왔었고요. 그 밖에도 뭐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작은 성공들 사례들 꽤 있습니다. 돈이 되기 위해서는 다 합니다. 돈이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의 문제지. 방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케이블 TV 역습 크게 받았고, 그리고 각종 인터넷 기반 채널들 승승강구해서 이미 지상파 채널 아성 무너졌습니다. 여기도 격차라는 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뒤집어질 만한 상황도 나오고 있죠. 동시간대 시청률 1위가 케이블 TV에 넘어간 거 이미 3년 전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송대상 수상작들, 이건 뭐냐면은 비평 주류가 넘어갔다는 건데 지금 하나둘 케이블 채널에 내주고 있죠. 상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지금 SNS에서 뜬 스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뜨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TV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격차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 격차는 언제 어디서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좁혀지거나 뒤집어질 수 있냐, 가능성 여부일 뿐인데, 지금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 아무도 인용 안 해요. 아무도 인용 안 하고서 그 상태로 그냥 격차는 좁혀질 수 없다는 이미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제 거의 봉건적 사고로 뭔가 말도 안 되는 현실과 괴리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대중문화 업계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문화평론가, 대부분 자익 성향입니다. 콘텐츠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성공해야 그게 자유로운 유통구조지, 해당 콘텐츠를 내놓은 기업이 몇 년 세월을 버텨 기성 권력과 화해 내지 협잡을 이룬 뒤에 새로운 강자로서 권력을 나눠먹는 거죠.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아니 피자 가게를 하나 열어도 바로 피자 맛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신뢰를 쌓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콘텐츠 하나하나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좁힐 수가 없으니 보호해줘야 된다는 평등해지기, 이런 논리를 펴면서 그걸로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들입니다. 집단 또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칩니다. 사람들은 원래 탐욕스럽고 자기 먹고 살자 했는데 그런 거짓말이라도 쳐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런 선동들에 넘어가는 대중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대중 심리가 뭐냐는 겁니다. 왜 이런 거에 동참을 할까요? 제가 한 6년 전쯤에 KBS에서 단막극 시리즈죠. 드라마 시티라는 거 있었는데 단막극 시리즈 폐지될 때 제가 잘 폐지했다고 그랬거든요. 글 썼더니 애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서 사실 이게 시청률이 1.9%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당연한 프로그램인데 자기들이 보지 않더라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일본 만화 얘기입니다. 다카토미 켄지라는 사람이 그린 스즈키 선생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 급식으로 탕수육이 나오는데 애들이 다 안 먹어요. 다 버려요. 근데 그래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니까 탕수육을 좋아하던 한 명이 좀 그거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결국은 이 이상한 분위기의 흐름을 못 견디고서 투표에 붙이려고 합니다. 폐지할까 말까. 그랬더니 한 노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지한 게 좋은지를 손들게 한다. 그렇게 보면 다들 폐지 반대쪽에 손을 든다. 이런 심리라는 거죠. 폐지되는 탕수육이 불쌍해.
예, 그런 분위기 학생들은 넘어간다. 그러면서 역시 먹기 싫은 건 먹기 싫다, 못 먹겠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처럼 냄비 절반은 쓰레기통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딱 이겁니다. 딱 이런 심리 정도겠죠. 이 심리 이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인디씬 음악들, 뭐 작은 영화들, 자기들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지 않아 놓고서 이거를 폐지하지 말고 그리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스치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교실 담임입니다. 중2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성인들이 이런 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계에서 격차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한 적도 없고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는 아무런 데이터도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안 나와야 됨에도 이런 글들이 나와서 호응을 얻는 거는 뭔가 한국 사회 교육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성적 교육부터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는 예, 원래 격차라는 거는 존재하기도 힘들고 존재한다고 해도 일시적입니다. 예,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를 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이 예술가가 본 격차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전 조금 그랬습니다. 원래 예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보시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경제학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뭐야 그래 관심이 좀 그쪽 부분에 쏠렸을 뿐입니다. 경쟁이나 뭐 격차의 어떤 효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많이 있겠죠. 뭐 분업 또는 인센티브 문제나 아니면 어디 진보의 원동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이제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과연 격차라든가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경제학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조리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소, 돼지 전염병이 돌면은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그걸 막는데 전전긍긍하는데, 희한한 거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몰살을 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키우는 닭이나 돼지나 소 이런 것들은 뭐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빨리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품종 개량을 계속 해왔다 그럽니다. 품종 개량을 계속 해오는. 좀 말해서 이제 유전자,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유전자 변이를 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거의 한 종류의 유전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는 마찬가지죠. 뭐 수백 마리, 뭐 수십만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유형의 동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병이 이제 침투를 하면은 완전히 몰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야생의 조류나 야생의 동물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맘대로 짝짓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랜덤하게 유전자가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한 병이 침투를 하더라도 그 병에 강한 개체들을 또는 강한 그룹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병에 취약한 집단들은 일부는 폐사를 당하겠지만 나머지들은 이상 없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 분포의 이제 다양성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격차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전공학이나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왜 요즘 보면은 굉장히 그 우성형질이라나요? 뭐 잘생기고 뭐 신체 건강하고 또 뭐 이쁘고 뭐 이런 유전자들만 골라서 결합을 시키면은 엄청 훌륭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미래가 과연 어떨 것이냐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인간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멸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나간다면.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다양성을 사람들은 뭐 격차라고도 하고 또 어떤 뭐 차이나 격차 혹은 또는 이런 것들을 뭐 다양성이라고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격차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이것을 없애야 된다. 또는 이걸 해소해야 된다. 또 이것이 해소되도록 뭐 정부나 아니면 뭐 사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없앨 경우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걸 또 이런 생각해보면 이런 비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비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뭐 번데기가 되고 누에꼬치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나비가 되어서 밖으로 나올 때가 되면은 그 누에꼬치를 깨고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깨고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날개짓을 한답니다. 그 속에서.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니면 뭐 뇌골지 잘라가지고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니 나비가 날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 뇌골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상당한 날갯짓을 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날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생략을 해버리니까 힘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날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뭐 격차를 해소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도 인위적으로 무언가 하는 여러 가지 뭐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지병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자본이 뭐 감퇴한다든가 사회적 자본이 퇴보한다든가 뭐 이런 것 얘기들도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또 불평등 해소를 극단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우리 남종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간 개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겠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바로티 잘 모르나요? 파바로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훌륭한 성악 가수인데 그 사람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같이 만들 수가 없겠죠. 물론 저도 노래방 가면 100점은 나오지만은 그렇다 해서 파바로티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를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좀 어려운 문제는 만약에 제 목소리를 개조해가지고 파바로티 목소리 정도는 만들지 못한다면 파바로티 목소리를 뜯어가지고 제 목소리 좀 만들어 놓겠죠.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에서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학 이야기입니다. 비교우위가 예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비교우위를 조금 오해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쓰기는 뭐 다른 직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상호 교환할 때 이점이 발생한다는 같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같은 분야에서도 비교우위는 존재하고 그 원천은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면은 생산성이 여러 가지 생산해내면서 생산성이 점차적으로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서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틀리다든가 하면서 비교우위가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호 간에 교환은 발생하게 됩니다. 남 교수님 여기 예를 들어서 김기덕 감독이 미술에 대해서 자기만큼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미술 감독자를 주고 그 상호 재능이라 그럴까요? 그것들 서로 교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우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 절대우위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 예술에는 뭐 절대우위 그것도 비교우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문원 편집장님 글은 예술과 특히 이제 대중문화에서 격차를 위치고 그 격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걸 해소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또는 그 외침이 얼마나 무의미하냐라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편집장님도 지적하고 있듯이 격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 사회라는 것은 그냥 정지된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사진으로 보는 거죠. 사진으로만 딱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격차라는 것이 존재하고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격차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동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격차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또 새로운 격차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하나의 그 사진으로 보듯이
정지된 화면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말을 저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지된 화면을 본다면 현재 부자들은 격차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를 보여주겠지만은 이 부자가, 과거의 부자는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내일의 부자는 또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사회 계층 간 이동이 뭐랄까 1년에 한 25%씩 뭐 일어난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 사회 계층의 이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정태적이 아니라 좀 동태적으로 본다면 다른 관점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역동성이 대중문화의 경우는 더하지 않겠는가. 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기도 하고 뭐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볼 때는 대중문화의 경우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격차를 들먹인다던가 아니면은 그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던가 하는 것은 우리 편집장님이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시기와 질투 혹은 어리광 수준의 떼쓰기일 뿐이다. 정말 대중문화 또는 예술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를 외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보다도 훨씬 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치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별로 크게 더할 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격차가 크게 문제되는 그 이유는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20, 30년 돌아보면은 똑같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참 용인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인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정치라든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다 같은 거죠.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확대, 재분배, 동반성장, 요즘도 소비주도 성장까지 나왔죠. 최저임금 인상, 지역 균형 발전, 뭐 평준화, 뭐 정글자본주의, 성자 독식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사회는 대단히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제 재작년이죠. 피케티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문제되는 것이 어떤 그 도덕적 명분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 이유를 들고 또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를 뭐 어떻게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최근에는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지옥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그 헬조선의 메시지 자체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재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격차라든지 잘 살고 못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노력이 아니고 세습이다.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력해봐야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조선인 이 조선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헬조선에. 그 다음 차선의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차선의 방법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웃어넘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
세습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정치인들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뭐 딸이 뭐 어쨌대는데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연자제가 폐지된 지가 오래전 일인데 이 연자제의 부활이에요. 아들이었대. 뭐 서울시장 플러스 지금 무슨 당입니까? 한나라당, 옛날 한나라당 대표. 이것도 실은 다 연자제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세습, 그리고 우리 시대에 봉건주의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세습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봉건주의죠. 그래서 참 이거가 뭐 우리나라의 문화 현상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헌 선생하고 남정욱 선생의 글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일관성이나 뭐 체계성 같은 건 따질 필요 없고 하여튼 이야기로서 풀어나간다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 상당히 재미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중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건 뭐 맥켄타이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하는 존재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서로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써요. 그냥 재미있은 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은 또 반대 논리를 또 개발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격차를 정당화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이문헌 선생의 얘기를 빌리면은 이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럽니까? 이 뒤집힌다.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자가 3대를 안 간다,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논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죠. 그래서 조금 따져보면은 대기업 순위가 바뀐다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불만하는 게 아니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걸 불만하는 거예요. 격차를 문제 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대기업 순위가 뭐 바뀐다고 망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서민들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격차라든지 이런 거를 예술계에서 문제를 삼을 때는 이때가 잘 나가는 놈들이 그 순서가 바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냥 개미군단 엑스트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위에서야 바뀌든 안 바뀌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동네 축구가 물론 있어야지 좋은 축구팀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너무 우리나라가 이 연예 쪽이라든지 뭐 문학, 시 이런 걸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 보고 벌떡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곧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50% 이상의 꿈이 연예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굶어 죽는 연예인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계층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냅샷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느 시대에나 하부층은 존재하는 거예요.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 하부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부자 3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재벌과 서민의 격차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샌달 책 봐도 그래요. 재벌하고 서민, 가장 부자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격차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것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봐야 되겠다. 정태, 동태 얘기도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만은, 그래서 남정욱 교수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능, 인내심, 대략 성공. 이 남 교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일종의 성공 방정식, 실패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고 빼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얼핏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 이게 지능이에요.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지능. 선택이 없는 건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입니다, 운. 운도 이게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중에 이제 우리 시장주의자들은 게으르냐, 이게 부지런하냐, 이거 이제 문제 삼는데 실제적으로 게으른 부지런한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요즘 철학에서는 따지고 보면 타기 우연이다.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뭐, 건면하다 이거를 중시해서 자본주의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봤더니 건면하고 안 건면하고 늦잠 자는 놈 뭐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이고 봤더니 다 유전적이더라.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만 하여튼 남 교수의 그 방정식은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 좌파들은 이 방정식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문제는. 그래서 넣고 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든 간에 이거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 자본주의를 너무 칭송하다 보면은 자본주의 하면은 모두가 잘 산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모두가 잘 살아서 없어. 이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모두가 잘 살겠다. 자본주의를 해도 여전히 격차는 나고 못 사는 놈은 못 사고 잘 사는 놈은 잘 사는 다만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한다는 거의 장점이라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력한다고 성공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백날 노력해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좀 바꿔서 봐야 된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 사회라는 게. 우리가 유토피아에 살고 있지 않는 한. 다만 이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덜한 게 자본주의 체제고 자유주의 체제지. 자유주의 체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 비교해서 남한이 좀 더 나은 것이지 남한이 완벽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허술하지만은 대책이 없다. 뭐 이 정도 입장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바뀐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지 간에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 사회가 고착화되는 거가 사실은 그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착화를 노력하고 대체시켜가지고 이제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가 또 생긴 것 같은데, 그것 좀 걱정스러운 거죠. 어느 사회나 1대, 2대, 3대가 가면 고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소외라가 되면 깨기 힘들거든요. 소외라가 되면 깨기 힘들어요. 순서가 뭐 바뀌지. 뭐 여러분들 학교 때 알잖아요. 그 성적 순위 꼴찌안 가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해봤는데 안 돼요. 딴 놈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사회가 좀 덜 나쁜 사회고 노력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다.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 현상으로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헬 조선이라든지 한국 사회가 왜 유독 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고 그걸 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구호들이 설득력을 갖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위아래가 계속 뒤집혀야 되는데 이거 사실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전적으로 보더라도 뭐 잘난 놈은 잘난 놈끼리 결혼하고 못난 놈은 못난 놈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착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결합하는 경우가 영화에나 나오지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 현상은 아마 장기간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노력하면 된다 이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그 참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 불가피한 현상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 이게 인문학적 훈련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걸 해서 자기 행복을 좀 찾아가는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파이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자기를 좀 받아들이고 거기 속에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지
맨날 꼴찌 하는 놈 보고 한도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 너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는 이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래서 그 좀 리얼한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 아까 유전 중요하잖아요. 유전 이거 재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고, 자유주의자가 정직하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 지금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 왜냐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회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복골 선생님이에요. 자기는 온갖 걸 다 만져봐가지고 그런 거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고, 소설가로도 크게 하지 못하고 시인들도 못해보고 경제학자로도 못해보고 아무것도 근데 이름은 다 있는데 완전히 그 대박 터뜨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시장경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업인데 분업은 아담 스미스가 분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업을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바로 비교 우위예요. 비교 우위. 근데 이 비교 우위가 우리가 개념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항상 해가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N명이 비교 우위에 있어 가지고 항상 이 비교 우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진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균형점이 존재한다 이런 또 중요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정명한 아직 논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비교 우위라는 게 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이 정도로 뭐 하고 이제 다음 미션은 두 분께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리비전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 세미나가 이제 22일 날 있으니까 요 세 분 또 그때 또 박살이 나서 원고를 또 5개 모아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도서로서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전체 모아가지고 조금 대중성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한번 세상을 대중들의 인식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작업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은 뭐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1차 애순이 본 격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차는 10월 22일 날 다시 세 개의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